저는 그게 되게 의외였었어요. 이 커버드 콜 이름이 들어간 ETF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ETF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그 금액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순자산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엄청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그것도 인기가 많이 정말 많고요. 예. 과연 이 전략이 그렇게 어려운데 예. 이거를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굉장히 스마트하시지만 예. 정말 100%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시는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커버드 콜, 월배당, 프리미엄 이런 용어가 들어간 ETF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종욱 팀장님이 그걸 알려주신다고 하고 표를 하나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한 월배당 ETF 성장 추이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우상향으로 쭉 네.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만 보면 업계 상장한 월배당 ETF 규모가 3.4조 원, 상장 네. 종목 수는 36개에 불과했는데 네. 8월 8일 최근 기준으로는 거의 1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상장 종목 수도 70개 이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 만에 네. 종목 수는 2배 그리고 이 규모가 한 3배, 4배 가까이 네. 이게 근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인 지가. 그러니까 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가 가능하게 된 거는 2022년이고요. 2022년. 네, 그래서 실제로 그해 6월에 첫 상품이 상장이 됐어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가 등장한 거는 꽤 근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년 조금 넘은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투자 상품을 통해서 정기적인 인컴 수익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 니즈가 그만큼 많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월 분배가 맞습니다. 월 배당이라기보다는 월 분배. 예, 왜냐하면 분배금 재원이 주식 배당금, 채권이자 뭐 커버드콜 전략을 통한 프리미엄 수익 등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월 분배 ETF가 맞는데 이제 주식 배당에서 저희가 이제 배당이라는 표현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뭐 월 배당, 월 분배 이렇게 좀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ETF 분배금이 나오는 걸 다 원래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ETF가 투자한 기업들에서도 배당을 받으니까 네. 그걸 투자자분들한테 돌려주면 분배금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월 분배 ETF라는 게 사실은 특정 유형이라기보다는 예. 뭐 어떤 ETF라도 운용사에서 정책적으로 이 ETF는 이제 매월 지급을 할 거야라고 의사결정을 하면 이제 매월 분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월 분배, 월 배당형으로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특정 유형이라기보다는 운용사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품을 통칭해서 이렇게 집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이런 니즈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뭐 분배금 지급 주기가 다른 상품들을 섞어가지고 투자자분들 스스로가 이제 매월 분배금을 월배당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사실 한때 유행이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월배당이라는 표현이 썸네일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걸 원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은퇴하신 분들은 현금 흐름이 끊겼을 테니까 이런 상품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일으키고 싶어 하실 거고, 그렇죠. 뭐 당장 일을 하시던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뭐 부가적인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뭔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월배당 ETF 중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의 성장세가 또 엄청 훨씬 더 가파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조 원이 채 안 됐고 상장 종목 수도 11개였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이 규모가 4조 원이 넘어섰고 상장 종목 수도 20개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월배당 ETF에서 커버드콜 전략 쓴 상품들이 많이 나오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제 분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주식 배당금, 채권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단점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죠. 기업이 배당금을 줄일 수도 있고, 네, 채권 수익률도 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기 자체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도 워낙 많고, 뭐 다양하지만 국내는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연 1회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기상의 좀 이렇게 불확실성과 배당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커버드콜 전략인 거죠. 물론 커버드콜 전략을 쓴다고 해서 맨 처음에 생각한 대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운용 전략상에 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월배당 ETF가 투자자분들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들쑥날쑥하면 좀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핏하게 맞출 수 있는 전략이 커버드콜 전략이다 보니 월배당 ETF에서
해당 전략을 쓰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즈음에서 배당도 알겠고 월배당, 분배금이라는 개념도 알겠는데 커버드 콜이 뭔지 모르겠다.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인데 이제 커버가 된 콜.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전략들을 과연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시느냐.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뭐 사실 굉장히 투자의 기본인 거잖아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전략으로 운용되고 어떤 리스크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전략이 좀 직관적이진 않고 굉장히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차례차례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커버드콜 전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초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식형 상품은 예를 들면 기초자산을 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콜옵션을 매도, 그러니까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행사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매수자한테 파는 겁니다. 요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왜냐하면 콜옵션을 팔므로써 나의 권리는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극지하는 복권. 그렇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프리미엄이란 수익을 매도자는 받게 되죠. 그 수익을 받고 복권값을 받는 거죠. 그 매수자는 이제 주가가 특정 시점에 오르게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요거를 살 수 있으니까 주식을 당연히 요걸 행사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굳이 더 지금 주식이 싼데 요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복권은 꽝.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옵션이라는 걸 매도한다는 거는 매도자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매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반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옵션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그 옵션 가격을 받았으니 확정적인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도 일부 재원이 되겠지만 요 콜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분배금의 재원으로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매도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 9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콜옵션을 사간 사람은 유리해지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한 행사를 이제 치러야 되니까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콜옵션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르게 되면 나의 매도한 입장에서는 시장이 올랐을 때 나의 수익은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니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은 나 역시도 기초자산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R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 부분에 대한 상승분은 이제 매도를 했지만 콜옵션은 나의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상세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주식과 오른쪽에 있는 콜옵션이 같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산일 수도 있고 사실 다른 자산, 기초자산일 수도 있는데 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 콜옵션을 일부 매도 전략을 취하는. 물론 이제 요 매도하는 비중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당연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격에 따른 자본손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손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실현된 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NAV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있고 인컴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손익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실현은 안 되는 거고 인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인컴 수익 대표적인 게 주식 배당, 채권이자 뭐 리츠나 부동산 같은 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을 통한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분배 재원 중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분배 재원이란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월 배당을 원하는데 월 배당 수입이 있어야 되니 그 안정적인 수입은 배당, 이자, 임대료라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콜옵션을 매도한 그 수입이 되는 거고요. 재원이. 커버드 콜이라는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금감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커버드 콜, 막 프리미엄 이런 이름 쓰는 ETF들 조심하십시오.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까? 뭐 몇 가지 포인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목된 부분이 이제 상장명에 보면은 각각의 ETF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분배율 수치가 있어요.
예. 뭐 3%, 7%, 10%, 예. 많은 경우는 1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숫자가 물론 요거를 목표로 추구하지만 확정은 아니라는 점. 요거 추구. 네, 추구하는 거지. 이건 확정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감독원에서도 이제 기신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그럼 확정도 아닌데 그렇게 써도 돼부터 해서 상품 이름에? 예. 그러면은 뭐를 근거로 이 수치를 제시한 거야? 라고 저희가 반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목표 수익률인지, 목표 타겟 인컴인지, 아니면은 좀 과도하게 세팅된 건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좀 참고로 드리려고 하는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매년 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나왔고요. 예. 나스닥 지수는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보면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상품의 경우에 각각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목표 수익률을 세팅한 경우에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뭐 연평균으로는 커버드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좀 당겨오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연평균으로 해당 수치보다 높게 잡게 되면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운용사에서 보면은 각각의 수치들을 제시하는 게 타겟 일드 전략, 뭐 타겟 프리미엄 전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분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목표이긴 한데 그 목표를 정해놓고 옵션 매도하는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옵션 매도를 100% 할 수도 있고 40%, 10%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도하는 비중을 또 달리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분배금도 달라질 수 있고. 분배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운용사에서 해당 개별 ETF별로 운용 전략에 따라서 그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인컴 수익도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겟 일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매도하는 비중도 조절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목표, 추구가 정확한 거다. 네, 그게 정확하고 숫자 뒤에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상품에.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미엄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 좋고, 뭐 더 뭔가 좀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런 명품 같은 거 얘기할 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이 그런 사전적 의미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옵션 매도를 통한 수익을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상장 명에도 그 표현이 들어간 거지. 요거는 이제 선물 옵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파생 상품에서 통용되는 용어죠. 옵션 프리미엄. 근데 그런 프리미엄의 의미를 갖다 썼는데 일반적으로 좀 잘못 이해하시면 더 좋은 상품인가 보다. 약간 백화점 명품관 같은 느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 그거를 유의해라 라는 게 또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물론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기는 한데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이 막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올라갈 때 약간의 상방이 조금 막힌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저거 기초자산 상승률 다 못 따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전략상 특징에 기인한 건데 이게 이제 비대칭적 손익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려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대칭적이 아니고 비대칭적. 대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방은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상방하고 하방이 여기 아니라 그러니까 상방이 막혀 있으면 하방도 막혀야 되는데 하방은 또 열려 있어 가지고 손익 구조가 비대칭이네.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 손익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제가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보면 이제 남색으로 표현된 차트가 나스닥 100 지수 기초자산 수익률 추이고요. 그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100% 쓰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QILD라고 하는 역의 ETF의 주가 추이예요. 미국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2020년이 이제 팬데믹 원년이었는데 그때 보면 시장 급락했을 때 당연히 나스닥 빠졌고 거기에서 프리미엄 수익 제하고 거의 똑같이 해당 주황색도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엄청 반등을 했죠. 뭐 정고점 뚫고 쫙 나가는데 QILD 같은 경우는 요 커버드콜 전략을 100% 쓰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상승이 제한되는 물론 따박따박 조금씩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상방
이렇게 오르는 게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네네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게 좋고 나쁘다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예. 전략상의 특징에 기인한 거긴 한데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맨 밑에 파란색, 하늘색 예, 차트가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QYLD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을 때 추이예요. 네.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분배금이 나가니까 순자산이 빠지게 되니까 수익률은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는. 분배금을 투자자가 가져갔으니까. 네.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토탈 리턴의 수익률을 보면 완만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요거를 중간중간 분배금까지 지급하는 상품으로 만약에 구현을 했다면 나의 수익률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구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 스타일의 커버드콜 전략에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했다가 촥 반등했을 때 예. 상품의 수익률은 분배금 받는 건 차치하고 상품 자체의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목표는 그냥 지수를 100% 따라가는 게 아니라 100% 따라갈 거면 그냥 나스닥 100 ETF 하는 게 맞죠. 네네. 근데 나는 매월 배당금 같은 분배금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에 투자를 하신 걸 테고. 네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시장 국면을 나스닥이 만약에 쭉 하락하는 국면으로 뽑아왔으면 아마 커버드콜 전략 쓰는 게 또 방어가. 방어 효과는 당연히 있었을 거니까. 월간 또 흐름도 생기고. 네네.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땐 또 되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시장 상승하는 것만큼을 다 올라가겠다라고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에 맞게 목표도 똑같이 설정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최근에 출시한 커버드콜 전략 ETF들은 그럼 앞에서도 약간 뭐 전통적인 ETF라고 하셨나요? 커버드콜? 뭐 올드 스타일. 네. 뭐 예전 초기 스타일의 커버드콜 전략. 그러면 거기에 좀 단점이나 한계점을 좀 보완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나온 상품들은 요런 이제 전략적 특징에 기인한 조금 요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많이 출시를 했었어요. 각 운용사들에서. 어떻게? 뭐 커버드콜 2.0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2.0? 네.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게 아니고 아까 타겟 일드 전략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로 하는 일드 외의 부분만큼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스타일이 기초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100% 매도를 했다면 뭐 요즘 나온 상품들은 100%가 아닌 일부만 40%만 혹은 뭐 10%만 딱 분배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만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그 타겟 일들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계산해서 계산해서 그 비중만큼만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근데 이거 설계하는 사람들 정말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따라가니까 좋네가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지는 것도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커버드콜 전략이 기본적으로 하방이 열려있는 건 있지만 이게 그만큼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특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스타일의 커버드콜은 변동성 장세에서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하방을 좀 막아놓을 거냐 유효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는 뭐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실 거고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하실 텐데 요 상방에 대한 것을 놓치기는 아쉽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단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할 뿐만 아니고 매도 주기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예전에는 월간으로 매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매도 주기를 주간 혹은 데일리, 제로디티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하루 미만인 것들을 초단기. 초단기로 짝짝짝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비중으로 매도는 하지만 만기가 조금인 것들은 프리미엄 수익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연간으로 기초자산 연평균 수익률에 준하는 인컴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들도 최근에는 가능해졌다. 어떤 옵션을 어떤 기간의 옵션을 또 어떻게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의 스타일은 주로 이제 100% 매도했다면 최근 나온 상품들은 이제 일부만 매도함으로써 그건 특징들이 굉장히 희석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 100 지수 동일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주황색으로 나온 부분이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 거의 똑같은데요? 콜옵션 매도를 이제 10%만 쓰는 인덱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수를 붙어가죠. 가장 가깝게 따라간다. 10% 정도만 매도했으니까 90% 가량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씩 괴리는 생깁니다만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는 거의
지수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콜옵션을 기초자산의 10%만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기초자산 지수에 가장 붙어서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분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매도 주기를 데일리로. 그래서 더 잘게 짜서. 그래서 옵션 주기가 월간인 것보다 주간인 것보다 하루짜리가 훨씬 더 프리미엄이 높게 붙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 비중은 되게 낮췄지만 프리미엄은 괜찮게 매력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뭐 주간 옵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시장에서 하루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걸 찾아서 매도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차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뭐 항상 이게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원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 사실 국면별로 유불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기초자산에 대한 움직임을 추종하려고 하면서 인컴 수익도 가져가려는 형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 이런 상품들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저 차트는 그러면 분배금까지 다 감안한 최종적인 수익률이에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탈 리턴이고요. 요거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탈 리턴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네, 맞습니다. 분배금을 지급한 걸로 하면 좀 더 벌어지겠죠. 네. 근데 뭐 그거 동등하게 비교를 하려면 그쵸. 지수랑 요게 이제 그러니까 분배금 지급 안 한 걸로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이 ETF 내에서 받아갖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가져다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분배금을 재투자했다면 지급하지 않고 ETF에서 계속 재투자했다면 ETF 뒤에 TR이라고 써있는 게 분배금을 여러분의 통장에 따로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투자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TR 토탈 리턴이고, 또 최근에 금감원 보도자료 보니까 ETF인데 기초자산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 콜옵션이 다른 경우가 있다. 네, 맞아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같은 케이스들도 있고 다른 케이스들도 있는데 같았을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월 분배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은 기초자산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포트폴리오일 텐데 콜옵션 매도하는 것의 기초자산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아니고 S&P 500 지수를 씁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30지수가 아니라 S&P 500 지수의 콜옵션을 매도한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게 나스닥 100이나 S&P 500각 같은 대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유리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뭐 7월 말 8월 초 하락장일 때는 다우존스가 조금 더 선방했었고 또 막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다우존스가 또 못 따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불리하냐.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 지수는 쭉 성과가 나왔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이런 케이스는 그러면 진한 파란색.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제 일단 지지부진할 거고요. 그런데 S&P 500을 기본으로 해서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요 상승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받아줘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초자산에 동일했으면 내가 가진 주식 부분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이 양속에서 상세가 될 텐데 내가 가진 주식 포트는 지지부진한데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만 받아줘야 되니까 기초자산은 수익이 거의 안 났고 여기서 받아주는 손실. 요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202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좀 괜찮았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지지부진했던 케이스 시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해당 기초 지수도 조금 이제 부진한 거기다가 이제 분배용까지 나가게 되면 더 성과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런 그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기초자산을 뭘로 하는지 그리고 매도하는 콜옵션의 기초자산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리하기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은 반대로 이제 S&P 500은 부진한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성과가 괜찮을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주식 기초자산은 강하게 가격이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콜옵션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부진하니까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 안 할 겁니다. 그럼 나는 파른 거에 따른 프리미엄 수익만 얻고 끝.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오르고 프리미엄 수익도 얻고 양방에서 다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또 유리한 거죠. 진짜 뭐 신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국면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그 유불리가 다를 수 있고 생각 이외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리한 국면만 골라서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딱 집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2020년부터 쭉 보면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기초자산이 다르면 아웃퍼폼하는 구간도 있고 언더퍼폼하는 구간도 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두 기초자산이 같았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겠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시를 보시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참 그 ETF의 기초 지수, 기초 자산이랑 옵션을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는 그 기초 자산이랑 꼭 일치하는 게 좋다. 아니면 아예 다른 게 좋다. 이것도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월 배당 ETF를 설계할 때 그 상품이 누리고자 하는 운영 전략을 100%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상품이 조금 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TF 이름에 그게 다 표기가 되지는 않잖아요. 원체 또 ETF 이름도 가뜩이나 긴데. 맞아요. 이제 상장명이 사실 이제 마냥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텍스트 숫자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막 이름에 뭐 막 영어 들어가고 커버도 막 프리미엄. 그래서 뭐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상장명을 통해서 알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뭐 투자 설명서나 뭐 각 운용사에서 상품 설명 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ETF 운용사들은 그 해당 ETF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페이지를 다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다 ETF 상품별로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 설명서도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잠깐 클릭하셔서 보시면 처음 보시면 사실 좀 복잡하실 수는 있어요. 투자 설명서가 워낙 이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겼으니까 좀 몇 번 보시다 보면 이게 다 그 항목들이 뭐 장표도 예쁘게 잘 만들어줘서 PDF 파일로 아주 예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클릭해서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YST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ETF 관련 콘텐츠를 많이 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쉽게 임종욱 팀장님을 비롯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것만 들어도 좋지만 가급적 거기 있는 뭐 고정 댓글이나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해당 운용사에서 보여주는 상품 설명서 꼭 읽어보시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다른 콘텐츠 때 다뤘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를 안 본다고. 전자제품 사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설명서 안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요즘엔 설명서가 없는 전자제품들도 꽤 있어요. 앱으로 다운받아서 앱 안에서 읽으라고. 근데 이제 특히나 이거는 금융상품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챙겨서 보십사. 꼭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명하신 이 커버드콜 특히 이제 월배당 ETF 투자 유의사항 한번 총정리 한번 좀 해주실까요? 커버드콜 월배당 ETF 투자 유의사항 5가지고요.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첫 번째,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 수익률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닙니다. 분배율은 목표로 하는 분배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설명 안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이 분배율이 나의 투자 원금 대비 분배율이 절대로 아니다. 원금 대비 분배율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라고 기재된 상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목표를 하는 건데 내가 투자 원금 대비 연간 누적으로 10%를 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100만 원 투자했다고 10%의 10만 원의 분배금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매월 분배하는 상품이라면 매월 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분배금을 지급한다 하면 이걸 월별로 쪼개서 그 분배율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별로 ETF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분배금이 책정되면 그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고 그 퍼센테이지를 연간으로 썸을 했을 때 해당 수치가 나온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상품의 수익률이 좋아져가지고 NAV가 올라가면 뭐 분배율은 떨어질 수 있죠. 같은 분배금이 나왔더라도 분배율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썸했을 때 연간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금은 월간으로 나오지만 추구하는 목표 분배율은 연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연간으로 12%를 추구하는 상품이라면 매월 1%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원금 대비 프로가 아니고 그 시점에 ETF 기준 가격 대비 1%이기 때문에 내 원금 대비해서 계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이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커버드콜 ETF는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가집니다.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ETF의 기초자산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른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요즘에 각종 컨텐츠들이 이런 걸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뭐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고 네. 지금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데 쉽게 설명하시는 컨텐츠도 많지만 네. 어쨌든 이게 가끔씩은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네.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사실 각 운용사들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투자 설명서 그리고 해당 사들에서 운용하는 컨텐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 좀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쉽게 설명한다고 뭐 저도 가끔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축약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금융회사에서 자신들 금융상품을 뭐 홍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홍보를 한다면 이거는 금융회사 내 그리고 또 밖에 나와서 홍보하실 때는 금융투자협회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네. 그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도 필터링이 된다라는 네, 거. 굉장히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나갈 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광고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규제들을 거친 컨텐츠들만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금융의 영역이 굉장히 까다롭기는 한데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 이게 뭐 확정될 수익률도 아니니까 더더욱이 또 그렇게 또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제발 좀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시고 인터넷에도 왜 뭐 전자제품 살 때도 가격 비교랑 스펙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시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네. 네, 꼼꼼하게 비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좋은 설명해 주신 임종욱 팀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임종욱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